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영정입니다.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그냥 계속되고 있죠.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거로는 둘 다 협상 의지가 협상에 대한 진전도가 없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좀 양보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슈 보면은 키예프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 14km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 우리나라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 특별시청 여기 보이시죠? 이 시청에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는 거리가 15km에 해당합니다. 국제공항까지는 좀 멀기는 한데 이거 3배수니까 하나, 둘, 셋, 딱 이 정도. 이 사이클이 한 15km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특별시청에 있었다면은 러시아군이 한 김포국제공항 정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거리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은 키이우 건들고 이 체르노빌 건들고 사실 수도를 이제 격침을 당하고 그게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이 뭐 한두 달 이상 간다라기보다는 이번 달 내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의 좀 압도적인 무력 점거, 그러니까 무력으로 그냥 무력을 내세워서 우크라이나를 누르고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좀 점령하는 듯이 일방적인 합의가 될 것 같고요. 양방적인 또는 쌍방적인 합의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서로가 원하는 뭐 동부 지역이라든지 이 독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나토 가입이라든지 뭐 EU로 좀 선회를 돌렸기는 한데 둘 다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중립국으로 남는다든지 그런 쌍방적인 합의랑 뭐 일방적인 합의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 일방적인 합의는 무력을 내세운 것, 두 번째는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택지 중에 세 번째는 러시아에 디폴트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분석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는 헝다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헝다가 채권이자를 지급을 못했을 때 어땠죠? 디폴트가 되었다. 헝다그룹 망했다. 주가 완전 바닥을 쳤잖아요. 지금 현재도 뭐 러시아 채권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가격이 내려왔고 러시아의 주식들, 러시아 기업의 주식들이 거의 그냥 7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이 채권마저 이 디폴트 상황이 된다면은 러시아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16일 전에 이 디폴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합의를 한다라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정말 무시했을 때는 정말 디폴트가 된다. 이게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제 합의해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은데 그 수단이나 방법 자체가 뭐 디폴트까지 이제 감안하면서 좀 유지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좀 얻는 게 있느냐 그런 것만 좀 다를 것 같고 한 달 내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해지는 전쟁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 폴란드랑 이제 서방 국가들 여기 유럽이 되겠죠. 이탈리아도 보이고 이 유럽 측으로 이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더 넓혀가는 건데 그쯤 되면은 사실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죠. 뭐 벨라루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무난한데 서방 국가로 이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한두 달 안에 또는 좀 빠르게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이슈들을 체크한 다음에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는 13K 위에서 지지가 나왔고 단기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매도세가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악재로 인해서 쏟아내는 장이 아니라면은 13.4 또는 3에서 지지가 나와서 단기 반등으로 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에 해당합니다. 진짜 저가의 경우에는 4시간 봉으로 보면 보일 텐데 이 지점에 해당하고요. 네, 그럼 선으로 그어 드릴게요. 네, 가로빗으로 그어서 이 지점에 진짜 저가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3K에서부터 좀 지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번 하락이 더 이상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분이 22%고
이 장세가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무너지는 장세가 한 번만 진행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년도 3월부터 내려온 게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32%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이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과연 코로나보다 클 수가 있을까? 코로나, 코로나 스펠링, 코로나 맞죠? 네, 코로나가 지금 장세보다 더 심각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코로나는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일평균 20만 명, 3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550만 명 정도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전 국민 10% 정도에 해당하죠. 또 모든 전 국가에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한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은 코로나랑 같은 급이 되는 건데, 저는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32%도 코로나 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질병, 이 정도 타격을 생각했을 때는 좀 적게 내려온 거예요. 이때는 뭐 QE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얼마나 돈을 풀지도 그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장세에 의해서는 좀 많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여기죠. 08년도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찍을까요? 기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찍어 보면은 보이시죠?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렇게 터진 건데, 지금 보면은 48%,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2%, 22%, 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슈에 있어서는 같은 급이라면은 약간 영향도가 좀 낮아진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이 코로나의 같은 거는 이 이후에 정부의 처리 방식, 미국이나 세계 각지의 처리 방식이 비슷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영향을 준 것도 그 나라, 이 미국에서만 영향이 나온 게 아니니까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제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타격을 한 10, 죄송합니다. 10% 나왔다면은 그 다음 타격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5에서 8%. 그러면은 그 다음 타격은 더 줄어들겠죠. 3에서 뭐 4%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나스닥이 하락분을 가장 크게 보인 건 첫 번째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50%였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나, 저는 제시를 해보고요. 이번 이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지금보다 뭐 더 발전하지 않는 이상, 세계 대전이 되지 않는 이상 정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나스닥이나 뭐 증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에서 첫 번째 지지 포인트 있죠. 원이 좀 커 보이는데 첫 번째가 이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37K이고요. 지금의 차트는 38K에서 지지가 나와서 조금 여기서 버텨주는 장세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디센딩,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네, 이런 디센딩 패턴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시청자분들 반응을 보면은, 아니 단기적인 장세는 반등이 나온다며 무슨 디센딩을 그리고 있냐, 아니 예전에는 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라는 그런 말들을 듣는데, 이게 저는 단기적인 장세라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쏟아지는 장세가 아마 여름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네, 이런 식으로 낮아지다가 쏟아지는 부분이 여름쯤에 있지 않나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유독 이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을 본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오케이, 좋아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상승하다가 이 하락을 조금 추세가 좀 전환된 것 같다, 또는 좀 하락에 대해서 떠들면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장은
사실 뉴비가 떠나가는 장이에요. 이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며칠째 지금 거래대금을 보면은 1조 이상이 많이 안 나오고 지금 장도 보면은 1,000억 미만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놀고 있죠. 이게 불장과 명확히 다른 거는 1조 이상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5천억 이렇게 쌓이고 그 장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 이 거래대금이 반등이 됐고요.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은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에 있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뉴비라기보다 뭐 뉴비면 여기서부터 아니면 또는 여기서부터 장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부터 장에 참여를 하고 이 장을 매매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 대해서 불장이 아니고 사실 매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에 대해서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우상향을 보면서 저가에 매집해서 매도하고 또는 그냥 올라가는 거 올라타서 좀 손실을 보거나 그런 매매들을 합니다. 근데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어쩌면 이번 장은 여러분들의 기대 포인트, 이 기대 포인트와는 좀 다른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아니시겠지만은 대부분 좀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서 고점에 판다. 여기는 저점이겠죠. 이런 기대 포인트를 갖고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냥 여기서 사서 한 이쯤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쯤에 매도를 하는. 그래서 퍼센테이지 따지면 한 40% 나올 것 같은데 누구나 이런 매매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대 포인트고 장세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장 잘했다, 매수를 잘했다라고 한 포인트랑 가장 매도를 잘했다라고 한 포인트가 이쯤에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은 비중은 여기서 손절을 했고 많은 비중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저는 많은 비중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제가 그 뭐 저점에서 매수를 했나요? 아니죠. 그죠? 저는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를 했고요.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그냥 적당한 이 뭐랄까 이 포인트에 있어서 이건 매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봤고 그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긴 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다만 여기는 제가 그냥 매도가 체크할 때 이 전 고점을 많이 체크를 하니까 비트나 이더 등은 잘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특정 구역으로 고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롱이다. 어떤 유튜버는 롱이다. 어떤 유튜버는 숏을 본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저희가 둘 중 하나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리딩을 할 때나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이전에 이런 하락을 겪고 이 상승에 있어서 이제 상승은 끝났다라고 말한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버가 다음 반등에 있어서도 이거 진짜 반등 아니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결국에 인정을 한 거는 이 고점을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했거든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유튜버가 가장 힘든 게 저는 추세 또는 관점이라고 쓸게요. 관점의 변경이에요. 관점 변경. 이게 왜 힘드냐면 본인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관점을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소리를 듣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숏이다 하지만 올랐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때 관점을 변경해서 이거 지금 고점 전고 하나 넘겼으니까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관점 변경이 가장 힘들어요. 나는 힘들지 않은데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또 유튜버가 어떤 선택을 하죠? 이거 진짜 반등 아닙니다. 반등 아닙니다. 여기서 똑같죠? 이거 조정 아닙니다.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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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했는데 그냥 내려가기만 해. 이게 무슨 리딩이에요? 그게 무슨 유튜버고. 장에 따른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관점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관점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 단기 반등을 봤었고 지금 현재 손실 중에 있지도 않고요. 뭐 수익에 있기는 하나 큰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약간 포트상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태에 있는데 뭐 왕창 물렸다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 또는 관점 변경을 했다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한 1년 반 동안 유튜버를 했거든요. 근데 항상 말을 안 해왔어요. 그분들 그냥 니즈를 좀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소리를 해주자고 이런 소리에 내가 좀 맞춰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만큼은 사실 그냥 욕먹고 각오하고 그냥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소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장이죠. 뭐 반등 올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더 쉽다는 걸 깨달았고요. 여러분들 시선에 안 맞출게요. 저는 제 관점을 말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제 관점을 한 절반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관점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변질시키시는 분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유튜버 보세요. 제 걸 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볼 게 유가죠. 유가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가는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고려할 때 이게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90달러부터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전부터 영향을 줬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때부터 또는 이전부터 시작을 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용과 조금 다른 거는 전쟁 리스크가 회복이 되고 있다가 조금은 반등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제 자정부터 다시 꺾여서 이 저점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는 9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120달러, 130달러 이 포인트를 찍고 왔죠. 근데 이 전쟁 리스크가 회복이 되고 좀 안정이 되는 장세는 1차적으로는 이 포인트를 밟았을 때 여기서도 뭐 횡보를 하겠죠. 이 포인트에 있어서는 좀 정말 이상한 장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장은 전쟁으로 인해서 내려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장을 말하고요. 그 포인트가 아마 이때쯤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이 포인트에서 이 저가 위에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 2차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90달러 선이나 100달러 이하에 왔을 때는 이 전쟁 리스크가 조금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108달러니까 조금은 아직 조금은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가 빗썸에 상장이 됐죠. 10분 봉으로 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아발란체에 대한 그냥 급상승이 나왔다 또는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한번 털고 갔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발란체의 상장이 네오핀이라는 잡코인하고 동시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몰리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발란체에 좀 급격한 장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시총이 10위권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아발란체 이슈 등이 적용되면 더 좋겠지만, 이 저가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좀 더 좋은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레드 홀드, 네, 스레스 홀드라고 하는데, 스레스 홀드는 그냥 나락만 가죠. 이런 차트와는 좀 다를 거예요. 비썸 차트상. 뭐 좀 하락하는 기운이 있어도 아직은 제대로 된 장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장세 나오면은 이 약간 U자 형태를 그리면서 급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현재 좀 장세랑 이 시총이 반영이 돼서 반등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저는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또는 업비트장을 보게 되면은 매수할 것도 많이 없고 들어갔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설거지만 하고 있어서 잡코인도 되게 땡기는 게 아니고요.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좀 해보고 있는 코인이 또 폴리곤인데, 이 폴리곤 일봉 보시면은 물론 여기서 좀 저가를 이탈을 하긴 했지만, 만약 이 봉 없이 여기서 만약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아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점 다지다가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디센딩을 그리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이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었을 때 디센딩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하단 이탈이 아니라면 이 포인트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락장에 있어서 악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장이 어떻죠? 약간은 좀 위험한 장이죠. 이 저가를 건들 때가 가장 위험한데, 이렇게 쏟을 때 악재가 펼쳐질 때는 사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17일에 FOMC 일정을 마치고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이제 연설 또 뭐 성명서 발표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6일에는 러시아 이 채권이자 지급일이 겹쳐서 디폴트가 선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겹치고요.
이거를 두 개 동시에 터트린다면은 이 지지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무너지는 지지 등이 있어요. 근데 이번 장에 대해서 만약 이 저가 또 이 지지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그때만큼은 좀 전략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수요일, 목요일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반복 말씀드리겠지만 제 의견에 대해서 변질시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속관점 제시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보지 마세요. 다른 롱관점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냥 무조건 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를 보면 되지 왜 제 영상을 보세요. 이거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이 돼요. 왜냐면은 비트코인 장 보면은 거의 12월에서 4월, 뭐 4개월 또 여기서 여기까지 유지가 된 게 4월부터 7월, 4개월, 3개월 또 여기서는 좀 4개월 걸렸고 지금은 좀 길어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바뀔 때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롱관점 보실 거면은 롱관점만 보는 유튜버들 보세요. 아니면 정말 매매를 잘하고 싶으시면은 자기 탓을 하세요. 뭐가 틀렸고 내가 뭐를 잘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